정치를 즐기세요. 뉴스의 뒷면을 보세요. 정치는 어렵지 않아요. 꼼수 따윈 부리지 않고 역공을 피해 저공비행하지도 않아요. 누구나 쉽게 답답한 퇴근길에서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그런 팟캐스트가 있답니다.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눈. 여의도 없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의도 없다를 진행하게 된 여성 CEO 유경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낭만 농객 박상주라고 합니다. 낭만 농객이요? 처음 듣는 약간 생소한 말 같은데 무슨 의미인가요? 예, 시도 긋고요. 정치도 그려보고 논하는 말 그대로 소시민의 낭만 농객이랍니다. 그럼 여성 CEO라면 철의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데 어떠신가요? 그런 얘기들 많이들 하세요. 여성 CEO 하면 좀 어떤지 강할 것 같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기업을 경영하려면 강함만 갖고는 어렵죠. 강함과 또 유연함도 같이 갖춰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 별명이 도봉의 새색시랍니다. 도봉새색시요? 아, 그래서요. 정말 철의 여인이라 하신데 보기보다 정말 미인이시고요. 누가 철의 여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예, 전 미인이라시니 안 보이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예, 우리 여의도 없다 처음 들으셨을 텐데요. 어떤 팟캐스트인지 진짜 궁금하시죠? 한 주간 동안 중심에 서서 업된 인물들을 찾아보고요. 그 인물이 왜 업되었는지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는 팟캐스트입니다. 또한 반면에 업된 인물이 있으면 다운된 인물은 없는지, 그 인물은 또 왜 다운이 되었는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보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영구 없다가 아니라 여의도 없다입니다. 여의도 있다가 아니라 업앤다운의 여의도 없다입니다. 그러면 여의도 없다 첫 회에서 선정한 오늘의 업된 인물은 누구일까요? 많이들 상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답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저를 통해 정치 쇄신에 대한 열망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상상하신 대로 바로 여의도 없다가 선정한 화제의 업된 인물, 1호 업된 인물은 바로 지난 9월 1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신 무소속 안철수 후보셨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지난 9월 1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신 이후로 지지율이 고공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왜 많은 국민들께서 안철수 후보에게 이렇게 열광을 하고 계실까요? 신인은 누구나 다 용감하고 참신한 법입니다. 특히 안 후보는 출마 선언을 통해 정치 경험뿐 아니라 조직도 없고 세력도 없지만 그만큼 빚진 것도 없고 빚진 게 없는 대신 공직을 전리품으로 배분하는 일만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만은 많은 국민들이 그 말에 박수와 환호를 보냅니다. 안철수는 충분히 그럴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대통령의 주요 업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공직윤리일 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의 정기입문 과정을 보면서 지난 시절 이명박 대통령의 정기입문 과정이 떠올랐습니다. 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명박의 아바타다, 이명박 대통령의 아바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했는데요. 우선 등장 배경이 그렇죠.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고도성장 시대의 성공 신화를 기반으로 한 성공한 CEO 출신 아니십니까? 안철수 후보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IT 업계의 신화를 기반으로 한 안철수 연구소의 성공한 CEO 출신이고요. 또 많은 국민들께 알려지게 된 계기도 그래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지난 90년도인가요? KBS의 주말 드라마 야망의 세월에서 그 주인공 역이었다고 하죠. 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셨는데 안철수 후보님도 지난 2009년 6월 17일 무릎팍도사에 출연함으로써 국민적 호감을 스스로 불러일으키셨죠. 별명도 비슷하시잖아요. 이명박 대통령도 셀러리맨의 신화, 우리 안철수 후보님 젊은이의 멘토.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인기가 많이 없으시지만 정기 입문하셨을 때는 많은 젊은이들이 안철수 후보께 보내신 것과 같은 열광과 지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재단을 설립한 것도 비슷하시죠. 안철수 후보께서는 안철수 재단이라는 걸 설립했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청계재단인가요? 아마 재단을 설립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한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나머지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선언한 것도 비슷하죠. 대통령이 되기 전에 환원하면 더 좋을 텐데 왜 항상 어음부로 재산을 환원한다 그럴까요? 당선되기 전에는 환원하면 안 되나요, 다? 아무튼 그것도 비슷해요. 안 후보가 욕심이 없는가요? 네? 아니 욕심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당선이 되면은 재산을 환원하겠고 당선이 못 되면 환원 못 하겠다 이제 이건데 당선 되시기 전에 다 환원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은데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것도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는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안철수는 한마디로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부모님도 마음에 안 들고 할 때 공원 놀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좋은 친구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존 정치적 부패와 무능한 의회주의에 대한 반항의 단적인 사춘기적 가출이라고 봅니다. 물론 여야 막론하고 오죽 답답하면 가출하겠습니까? 안철수 후보의 정계 진출은 우리 기존의 기성 정당이 참 반성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기존 정당이 잘했으면 이런 안철수 후보,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이 생겼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정치권이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우리 국민들한테 던진 신선함 또한 평가절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가 국민들께 던졌던 신선한 충격 중에 하나가 바로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 서울시장, 당신 후보셨죠. 현재의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단일화 과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당시에 박원순 후보는 지지율이 5%도 되지 않았고요. 안철수 후보는 그 당시 지지율이 50%가 넘었지요. 네, 10배 이상의 지지율을 갖고 있면서도 단 5분인가요? 10분인가요? 두 분께서 얘기를 하시고 나서 안철수 후보 쭉 듣고 나서 이분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기존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양보를 했잖아요. 이거는 신선한 충격, 그 이상의 충격을 주었거든요. 저도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예.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을 참시만 하나만 갖고 맡겨도 될 자리인가요? 물론 일개 회사나 기업 같으면 시험 삼아서 참신한 인물을 뽑아 한 파트를 맡겨볼 수 있겠죠. 잘하면 대박이 날 수도 있고 망해도 한 파트일 뿐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한 나라의 대통령 자리는 시험 삼아서 가고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뽑아본다는 것은 너무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요. 한 개인의 무모한 정치 실험으로 자칫 국가 전체가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런 면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9월 22일 날 헤럴드 경제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실렸더라고요. 안철수 캠프가 잔디밭에서 기자회견을 했답니다. 그래서 안철수 캠프 잔디밭에서 기자회견 취재진 멘붕 이런 타이틀로 낸 기사에서 야 기자회견도 잔디밭에서 국회 뭐 정론관이라든지 이런 데 빌리지 않고 잔디밭에서 하니까 너무나 참신하고 신선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던 반면에 준비가 너무 덜 된 거 아니냐. 서둘러서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서둘러서 출마를 한 듯한 느낌이다. 준비가 너무 안 됐다. 이런 느낌도 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그 정치의 어떤 탈피성, 우리가 보는 그 각도에서 보자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는 양변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대로 좋게 그걸 봐왔습니다. 예, 저는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서 신선하게 등장하시고 참신한 성격 또 참신한 메시지 정말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철수 후보님께서 가지고 계신 최대 장점인 참신함과 신선함이 어떤 준비가 안 된 또 불확실한 것의 또 다른 이면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고요. 참신함과 신선함이 준비가 안 됐다라든지 불확실한 게 동격어가 아니라 준비도 잘 되고 확실하고 안정되면서 신선하고 참신한 이미지를 국민에게 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여의도 없다야. 그게 뭐냐고? 잘 들어. 재밌는 정치 토크란 소리지. 빠르게. 솔직하게. 누가 업되었을지. 누가 다운되었을지. 팟캐스트. 선택의 고민은 끝났어. 이번에 업된 인물 안철수 후보의 두 번째 장점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또 이렇게 업됐다고 생각하세요? 소통이죠. 안철수식 소통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안철수 후보는 출마에 면에서 기존의 선거운동 방식을 탈피하겠다고 선언하며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행보를 살펴보면 소통이 아닌 일방통행식의 통보로 일방적이고 선별적인 방식을 취하해 왔습니다. 그 예로 강주 5.18 묘역 방문도
또 박원순 서울시장 방문도 다른 일정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방 방문이든 외부 강연이든 영화 관람이든 철저히 보안에 붙인 채 남몰래 깜짝 행보를 하며 취재진은 사진 촬영 제지하는 일까지 하고 나중에 사진을 언론에 슬며시 흘려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소통일까요? 저는 소통이라면 이렇게 생각해요. 네 말 내가 쉽게 알아듣고 네가 알고 싶은 건 숨김없이 알려주고 내 말 네가 쉽게 알아듣고 내가 알고 싶은 거 감춤 없이 터놓고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당 지원을 받는 여야 대선 주자의 행보는 예측 가능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안 후보께서는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기성 정치인의 뻔한 유세와 차이가 있어 신선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따져봐야 할 대목은 안 원장이 알렸던 건 지나간 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실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서 소통을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특히 젊은이들에게요. 2030 세대들에게 얘기가 그 청춘 콘서트 때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젊은이들에게 저는 그래서 청춘 콘서트라고 그래서 무슨 진짜 기존의 콘서트인 줄 알았어요. 노래도 하고 뭐 춤도 추시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강연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기존의 다른 기성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 사회의 지성들께서 많이 이런 형태의 강연을 취했을 텐데 좀 좌석을 편안하게 하고 눈높이를 맞췄다는 걸 제외하고는 사실은 강연을 하신 거였어요. 일방적으로 이제 강연을 하신 거였고 질문도 뭐 그렇게 많이 받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요. 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철수 후보가 하시면 강연이 아니고 청춘 콘서트가 되고 소통이 되는 걸까요? 그렇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맞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한 뒤 지나버린 일정을 통보하는 건 정보 통제이자 일방 통행인 것으로 이런 식의 비공개 행보는 안 원장 본인이나 유권자에게 바람직이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 새색 씨 내지는 유경희 씨라고 부르시면 야, 이렇게 되는데 이름 부르시는 게 그렇게 역시 초보자라 말이 막 더듬거립니다. 이해하시고요. 하여튼 이번 그 일방 통행에 대해서 우리 그 새색 씨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런 안 원장 이제는 이제 안철수 후보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요. 자꾸 안 원장이라는 말이 입에 붙어가지고 큰일입니다. 안철수 후보님의 그런 일방 통행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부 지적하시는 언론들이 굉장히 많지요. 사실은 지난 9월 19일 대선 기자회견 때만 해도 조중동이라고 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기자에게는 질문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왜 우리한테는 질문을 기회를 안 주느냐. 그러니까 유민영 대변인께서 복잡한 사정이 있다. 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복잡한 사정이 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없었는데 안철수 후보님 글쎄요 소통을 강조하시는데 항상 안철수 후보님께서 얘기하시는 소통은 일방 통행식의 소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요 안철수 후보님께서 뚜렷한 정치 철학과 국정 로드맵을 알 수 없다고 보는데요. 또한 지금 현재 언론과 국민은 이런 실언까지 포함한 안 후보님께서 살아있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 하는데 말 실수 같은 꼬투리를 잡자는 게 아니고 안 후보님의 사상과 철학, 정책, 비전 등을 생생하게 날 것 그대로 만나보고 접하는 과정에서 장단점이 자연스레 평가되길 우리 안 후보님한테 기대해 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 9월 12일이었나요? 새누리당 원외당원위원장 워크숍에 통합진보당 지금은 이제 무소속 후보가 되셨나요? 전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께서 강사로 나오셨죠. 심상정이 본 시대정신 이라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적진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 원외당원 당협위원장 협의회에 오셔가지고 워크숍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왜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심상정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적 소신이 다르더라도 폭넓게 소통하고 공감대를 확대해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 그래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안철수 원장님께서 지금 이제 후보로 등록하셨으니까 어렵으셨겠지만 후보 선언하시기 전에 한번 안철수 후보님께서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셨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안철수 후보님께 이런 것을 의뢰했다면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흔쾌히 받아들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안철수 후보님 서로 소신이 틀리다 하더라도 또 정치적 소신이 틀리다 하더라도 폭넓게 소통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진짜 소통이 잘 되는 정치인이 되기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이슈업, 이슈다운. 시사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트위터 @ 없다 2012가 여러분의 다양한 멘션을 기다립니다. @ 없다 2012. 여의도 없다의 트위터는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유경이와 박삼주가 함께 진행하는 여의도 없다의 첫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잘 듣고 계신가요? 예,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께서 우리 여의도 없다의 첫 번째 화제 업대님으로 선정되셨는데 안철수 후보의 장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경제 혁신을 통한 성장이죠. 최근 정치권에서 경제민주라는 용어를 다양하게 쓰고 있는 가운데 안 후보는 핵인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성장 동력과 결합하는 경제 혁신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제민주화가 성장 동력과 별개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으로 정당 정치나 경제정책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만이 나올 수 있는 현실을 잘 모르는 유토피아적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회사와 국가는 그 성격이 다른데 같은 잣대로 생각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네,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서 경제 분야 멘토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영입하셨어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경제부총리와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신데 뭐 이분의 공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 합쳐지는 결론 중에 하나는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이분이 이헌재 경제부총리께서 경제 위기를 타파하는 방법이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 위기를 타파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 위기 타파라고 한다면 성장 동력과 결합하는 경제 혁신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우리 안철수 후보의 얘기하고는 상반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저번 어느 통신사와 일문일답에서 안 후보께서는 경제 민주화나 복지도 성장 동력을 가진 상태에서 처방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다. 서만 가능하다. 그 둘은 자전거 바퀴 두 개와 같다고 본다. 한쪽에서 끊임없이 성장 또는 일자리 창출하며 재원이 경제 민주화나 복지로 가고 다시 경제 민주화와 복지가 사람 의 창성을 불어넣어주며 다시 혁신 경제로 이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정답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빼고 경제 민주화만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우리 안 후보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 시간을 갖고 그 후에 또 설명할 기회를 가질 예정을 했는데 이에 대해 우리 최 씨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글쎄요. 언뜻 들으면 굉장히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성장 동력과 결합하는 경제 혁신을 만들어야 되고 성장 동력하고 경제 혁신은 자전거의 두 바퀴이기 때문에 한 바퀴만은 돌아갈 수 없다는 멋진 말이긴 한데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 안철수 후보님은 말은 좀 멋지신데 그거에 대한 콘텐츠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박근혜 후보님이라든지 또 민주당이라든지 이쪽에서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서둘러서 출마를 해야겠고 그냥 어설프게 급하게 들고 나오신 게 똑같은 말을 쓰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경제 혁신이 아닌가 하는 좀 급조됐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특히 본인의 정치 안철수 생각이라는 책에서 밝힌 재벌 개혁이라든지 기존의 경제 개혁과 상반된다고 할 수 있는 이헌재 전 부총리를 영입한 것이라든지 그분을 경제 멘토라고 지칭하신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점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게요. 또 많은 분들께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께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이 이후에 뭐 자살률이라든지 비정규직이 급증했다든지 출산율을 저해했다든지 뭐 이런 사회적인 많은 분야의 문제점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안철수 캠프 내에서도 이헌재 전 총리 영입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있으시죠? 다른 얘기가? 그러니까요. 안철수 후보님께서 우리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영입하셔가지고 멘토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저 개인적인 이야기도 될 수도 있고 하나의 가설을 세운다면 우리 안 후보께서는 절대로 경제의 혁신을 할 수가 없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1등 공신하면 바로 안철수 연구소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준어로 안랩이라고 하는데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더욱 심해진 사회 양극화 가계는 부유층과 빈곤층 두 부류로 지금 현재 갈리고 중산층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기업은 튼튼한 중소기업 자생력이 크게 약화되고 대기업의 하층 또 재하층으로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 후보하고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전면에 내세운 슬로건이 바로 경제의 민주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 후보가 이런 국민의 열망을 과연 품에 안고 갈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 사견입니다만은 좀 의구심이 들곤 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께서 얘기하시는 성장 동력과 결합하는 경제 혁신 이것이 진정성 있게 들리려면 안철수 후보가 갖고 계시는 많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또는 V3의 북한 제공이라든지 또는 포스코 의장 시절에 계열사 인수한 경우에 대한 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안철수 후보님 좋은 정책 또 말로만 그치는 구호에만 그치는 경제 혁신이 아니라 실제로 그에 맞는 컨텐츠 있는 정책을 빨리 개발하셔서 발표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여의도 없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를 즐기세요. 뉴스의 뒷면을 보세요. 정치는 어렵지 않아요. 꼼수 따윈 부리지 않고 역공을 피해 저공 비행하지도 않아요. 누구나 쉽게 답답한 퇴근길에서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그런 팟캐스트가 있답니다.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눈, 여의도 없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경희, 박상주가 진행하는 여의도 없다라는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여의도 없다라는 팟캐스트 광고 어땠나요? 괜찮으셨어요?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 주간의 업된 인물과 다운된 인물을 찾아서 왜 업됐는지 그리고 왜 다운이 됐는지 그 이유를 다각도로 언저리에서 찾아보는 우리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그러면 한 주간의 업된 인물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다운된 인물도 있기 마련일 것 같은데요.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서 업되셨다면 상대적으로 다운된 인물은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당연히 아마 박근혜 후보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치란 인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잠시 지금 박 후보님께서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아마 추석 전후로 해서 많이 상승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후보님이라든지 박근혜 후보님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은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박근혜 후보님 저력이 있으시니까 추석을 전후로 해서 반등을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력을 갖고 계신 박근혜 후보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박근혜 후보의 장점은 오랜 정치 경험에서 나오는 원칙과 신뢰 또는 안정성에서 오는 따뜻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국정 수행 능력을 갖춘 준비된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천막당사와 세종시 그리고 지난 4월 총선 등을 통해 보여준 바와 같이 잔잔하고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는 리더십으로 합리적이며 한 번 한 말은 책임을 지고 또 말을 잘 바꾸지 않는 그 신뢰감이 아마 우리 박 후보의 큰 장점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박근혜 후보님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15년 동안의 그 퍼스트레이디 대행 경험을 갖고 계시고요. 또 98년 정치에 입문한 이후 5선의 국회의원 과정을 거치면서 15년 동안의 당대표 경선과 2번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그 과정에서 원칙과 신뢰의 이미지가 생겼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랜 정치 생활을 했다고 해서 원칙과 신뢰의 이미지가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정치인 하면 거짓말부터 떠올리는데 아마도 국민께서 그래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정치인, 가장 거짓말 안 하는 정치인으로 첫 번째, 두 번째로 꼽는 게 아마 우리 박근혜 후보님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박근혜 후보님께서 이렇게 오랜 정치 생활 동안에 원칙과 신뢰 이미지, 정직한 이미지, 또 예측 가능한 이미지, 이런 이미지, 어떤 책임지는 모습, 자신의 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구축한 데는 각각의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개별적인 사안을 한 번씩 검토해 보도록 하죠. 세종시부터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그러죠. 네. 세종시 관련 이럴 때도 아마 과감하게 확고한 원칙대로 밀고 나간 결과 충청권 선거구 25곳 중에 과반에 가까운 의석을 가져오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선거구 24곳 중 한 석을 얻었던 것에 비하면 정말 괄목만한 성과라고 할 수가 있죠.
당연히 이는 아마 박근혜 덕분이라고 누구든 아마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된 세종시 수정을 막아낸 에 대한 충청 민심의 아마 화답이라고도 생각도 들고요. 특히 충청권에서 승리가 이번 대선을 앞둔 이런 거에 본다면 아마 고무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근혜 후보님께서는 정말 각종 선거를 다 승리 이끄시면서 선거의 여왕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으셨죠. 국민들께서 신뢰를 주시고 박근혜 후보님을 믿지 않으셨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문제만 해도 한번 좀 짚어볼까요? 세종시 문제 우리가 이제 쉽게 세종시 하는데 충남 영기군에 들어간 행정복합신도시를 세종시라고 하지요. 원안은 원래 그 노무현 정부 때인가요? 그때 이제 행정수도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세종시 문제가 표류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종시 문제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한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다. 그래서 관습헌법 논란을 불러일으켰기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재의 위헌 판결을 받게 되자 행정도시로 계획한 도시를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운찬 총리가 등장하면서 이 원안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원안 수정 논의에 들어갑니다. 이때 박근혜 후보님께서 1998년 총선 때 세종시에 약속을 했고 그러면서 표를 구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총선에서 표를 얻은 다음에 대선 때 지키지 못하는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 약속을 번복할 수 없다. 다소의 불이익이 본인한테 큰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 해가지고 세종시 문제를 밀어붙이셨지요. 그래서 그때 아마도 우리 박근혜 후보님의 원칙과 신뢰 이미지가 다시 한번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죠. 아마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후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후보님께서 또 이 원칙과 신뢰, 일관성, 예측 가능성 이런 어떤 장점을 우리 국민들께서 인정하신 데는 단순히 세종시 문제만 좌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강한 느낌을 주시게 된 계기가 2007년 그 당시엔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선에 실패를 하고도 불리한 경선률이 원칙이라면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깨끗하게 승복한 그런 경선 승복 선언이죠. 경선 승복 선언으로 국민한테 커다란 감동을 주셨지요. 당시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이기고도 졌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억울해하셨지만 그 전에 다른 후보님들과 달리 경선에 깨끗이 승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선 승복 선언은 지금도 가슴에 와닿죠. 국민 여러분들의 사랑에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말로 맺으셨는데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 원칙과 신뢰 이미지를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자신한테 불리한 경선 룰이었지만 그 불리한 경선 룰도 원칙이라고 하면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 박근혜 후보님의 원칙과 신뢰 이미지를 갖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우리 유경연 씨는 우리 박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 사랑이 겁나 아마 좀 깊은가 봅니다. 그때 그 당시 그 천막 정신에 우리 박 후보께서 계파가 아닌 당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뼈를 깎는 자기 반성이 있다고 봐왔고 또 천막당과 시절 상향식 공청 제도나 도입 이런 당권 대권 분리, 당 대표, 원내대표 권력 분산 형태의 당헌 당규를 그때 그 당시 또 개정을 했죠. 이어 검찰 기소의 당원권 정지, 유죄 확정은 영구 제명 등 법 위반자에 대해 내부 징계를 아마 강화를 해가지고 최근에 보더라도 우리 탈당 이런 관련도 거기에 준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천 문제 발생 시 일벌 백계하는 것은 공정선거의 원칙을 제시했고 말 그대로 우리 후보님의 그 엄정한 잣대를 두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근혜 후보님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면서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고 오랜 공직 생활을 거치시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검증된 리더십은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박근혜 후보님의 애국심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을 하지 않지요. 그 뜨거운 애국심 많은 분들께서 그 애국심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박근혜 후보님의 이미지는 아마도 박근혜 후보님께 조금은 덜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에게도 원칙과 신뢰라는 이미지는 주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모 학교를 방문하셨을 때 반값 등록금 이야기를 하셨더니
박근혜 후보가 얘기하니까 한번 믿어볼 만하지 않느냐라는 반응이 상당히 주류를 이뤘다고 합니다. 정치인에게 있어서 이런 원칙과 신뢰 이미지는 굉장히 큰 것이죠. 장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의 공직 생활과 또 오랜 동안의 검증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원칙과 신뢰의 박근혜 이미지, 또 검증된 리더십을 통해서 책임지고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이런 것이 박근혜 후보의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소 지금 지지율이 좀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요. 아마 추석 때 민심은 다시 요동을 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갖게 하는 것이 박근혜 후보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요? 잘못했으면 사과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늘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사 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이슈 업, 이슈 다운. 시사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트위터 @ 없다 2012가 여러분의 다양한 멘션을 기다립니다. @ UPDA 2012. 여의도 없다의 트위터는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네, 박근혜 후보님의 장점에 대해서 원칙과 신뢰 이미지, 예측 가능한 일관성, 또 검증된 리더십을 통해 책임지는 모습, 안정된 국정 운영의 예측, 이러한 박근혜 후보님의 장점에 대해서 지난 시간 알아봤는데요. 사물에는 명암이 있는 것처럼 박근혜 후보님도 단점을 가지고 계실까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요즘 들어보면 국민들은 뭐 일부지만은 박근혜 후보를 지지는 하지만은 한편 그를 소통의 부재나 그다음에 수첩 공주, 아마 이래저래 뭐 이런 원리 원칙과 언론만 주장하는 교과서적 융통성 없는 이로 오해하고 그의 지도력을 걱정하고 있는데, 저는 그에 좀 반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박 후보의 지금 현재 국민행복 캠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중심에 그 희망 엽서라고 있어요. 박 후보는 지난 10월 대선 출마 선언 직전의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빨간색의 엽서를 돌려 정책 제안이나 소망 등을 생생히 들어줬습니다. 이 희망 엽서는 앞으로 박 후보가 하는 전국 방방곳곳마다 따라다닐 전망인데요. 수거된 희망 엽서는 모두 캠프 홈페이지에 갤러리 형식으로 지금 올라오게 됩니다. 국민들이 메시지 하나하나에 가슴이 새겼다는 뜻이죠. 그다음 뭐 소통 관련인데요. 민심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아픈 손 붕대 감고라도 대화를 나눴던 그런 대화의 상당히 많은데, 민심 듣기 투어가 진정한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 많이들 보면 소통 부재니 하는데, 정말 한번 다시 한번 좀 일깨웠으면 좀 합니다. 불통 이미지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렇죠. 이 박근혜 후보님의 불통 이미지를 가지게 되신 계기 중에 하나가 아마 그 역사관 논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촬영을 하고 있는 날짜는 9월 24일 월요일인데요. 사실 오늘 9시에 박근혜 후보님께서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역사관에 관련된 굉장히 전향적인 기자회견을 하셨지요. 예. 한번 그 기자회견 내용 좀 설명해 그러죠. 주실까요? 과거사 논쟁 관련 기자회견문 일부인데요. 아마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한번 제가 좀 잠깐 좀 모아봤습니다. 박 후보의 과거사 논쟁 관련 기자회견에서요, 사회적인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많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녀가 부모를 평가한다는 것, 더구나 공개적으로 과오를 지적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상 냉정하고 국민과 공감해야 한다는 생각에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고 기자회견에서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정말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씀을 던졌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시겠지만 과거의 아픔을 가진 분들을 만나고 더 이상 상처로 남지 않도록
우리 박 후보께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또 전했답니다. 그런데 박 후보의 역사와 관련 5.16 유신 인혁당 사건 과거사 문제 사과에 대해 각 그 당들의 그 표현도 봐도 아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진보당은 아마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도 아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아마 이런 걸로 아마 과거사 이런 문제는 아마 마무리된 것처럼 아마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과거사 문제는 진작에 마무리됐어야 하는 것을 계속 발목을 잡혀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또 그 민주당이라든지 반대층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박근혜 후보님 발목 잡기 프레임에 좀 얽힌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박근혜 후보님의 역사관에 관한 그 기자회견 전문을 보면 그 전에 말씀하신 것과 굉장히 전향적인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아주 많이 띄는 것이 그 5.16 유신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헌법 가치가 훼손됐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해서 굉장히 직접적인 표현을 쓰셨는데요. 따님으로서 아버지의 공과 중에서 특히 과 부분을 이렇게 객관적이면서도 냉철하게 그것도 많은 기자분들을 모시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용기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많이 보내고요. 예. 또 개인적으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하는 그러죠. 그런 생각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현대사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아픔과 상처 속에서 또 박근혜 후보님 역시 그 현대사의 피해자 아니십니까? 그러죠, 부모님을 다 총탄해 예. 요즘 젊은 분들 박근혜 후보님의 부모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특히 박근혜 후보님의 어머님이신 고 유경수 여사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당시 북한에서 보낸 문세광이라는 문세광 씨가 고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려고 하는 것을 고 유경수 여사께서 총탄을 직접 몸으로 맞으셨죠. 그렇죠. 8.15 경복절이었던 걸로 8.15 강복절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세종문화회관이었나요? 예, 그렇게 눈앞에서 돌아가신 것을 또 직접 임종도 못 지키셨죠. 그 당시에는 보시면서도 그 당시 하셨던 말씀도 기억나죠. 예. 그런데요. 전방은 어떻습니까라고 그러죠. 어떤 표현을 쓰셨다고 저희가 듣고 있는데. 예. 하여튼 어제 기자회견은 그 과거사 논쟁 이런저런 관련에 대해서는 본인 박 후보님께서 국민 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해서 과거사 문제를 비롯한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도록 노력한다고 또 밝혔고요. 또 저와 함께 우리 박 후보님과 함께 과거가 아닌 미래로 국민 대통합의 정치로 함께 나가줄 것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죠. 기자회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를 잃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맞습니다. 증오에서 관용으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그러죠. 과거에서 미래로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박근혜 후보님 과거사 발언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사과를 하시고 이러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박근혜 후보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다면 더 이상 인륜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요. 사실 얼마 전에 아니 이미 폐지된 대한민국 헌법에서 폐지된 연좌제 금지가 박근혜 후보님한테만 계속 개인적으로 대선 후보라는 이유로 적용되시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후보님 그 전에 발언 한번 볼까요?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방문하셔가지고 김대중 대통령께 딸로서 사과드립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화답하셨다 그래요. 과거 일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감사드린다. 나는 동서합을 위해 노력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내가 못한 일을 박 대표가 해달라. 박 대표가 제일 적임자다라고 화답하셨다고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동서화합을 위해서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가장 적임자가 박근혜 후보님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표시하셨고 또 사실 인혁당 인민혁명당이라고 하지요. 인민혁명당 그 피해자들께서도 2007년 7월 11일에 박근혜 후보님께서 장준하 선생 유족을 방문하셨네요. 그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군요. 아픈 역사가 되풀이돼 다시는 우는 사람이 없게끔 해주십시오. 장준하 선생이 바란 것은 자유민주주의 확립인 만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고 장준하 선생님의 부인이신 김희숙 여사께서 이렇게 화답을 하셨답니다.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주시고 박 전 대통령 시절 고통받았던 분들에 대한 보답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달성으로 해주십시오.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개인적 욕심 없이 헌신해달라 이렇게 화답하셨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이번에 전향적으로 또 5.16 유신 인혁당 인민혁명당 그렇죠. 사건에 대해서 헌법적 가치 훼손이라는 그렇죠. 가장 적극적이면서 직접적인 표현으로 사과를 하신 만큼 과거사 문제가 더 이상 박근혜 후보님의 발목을 밟지 않으리라 기대하면서 이 기자회견을 본 많은 국민들께서 잘 판단을 해주시라고 그러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소통을 잘 하시고 누구와도 이렇게 대화를 하신 분을 불통이라는 뭐 이런저런 말인데 정치평론가나 우리 뭐 언론인들이 정도를 좀 예민한 어떤 좀 편견과 후보 깎아내리식 그런 그 기인에서 온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도 사실은 없지 않아 좀 있어 보였습니다. 이제 국민과 진정한 소통을 하고 약속을 지키며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정도의 정치로 길을 가는 오직 우리 아마 박근혜 후보일 뿐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박 후보는 다른 정치인이 갖지 못한 정말 진심 어린 태도, 요즘 자주 거론되는 단어 진정성 있는 정치인, 아마 거기에 가장 근접한 그런 우리 박 후보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장점이 많은 진정성 있는 정치임에도 불구하고 불통 이미지를 씌운다라든지 이런 역사관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는 것은 아마도 저는 박근혜 후보님이 여성이라서 그런 면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가부장제 문화가 잔존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남성 후보에게는 하지 않는 것을 여성 후보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잣대, 또 다른 의미의 편견으로 자꾸 폄하시키는 것이 아닌가. 여성 후보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는데요. 수첩공주라는 별명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수첩에 메모를 하고 박근혜 후보님은 개인적으로 당신은 수첩공주라는 별명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는데요. 국민과의 약속을 그냥 쓸려 듣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것이 나중에 제대로 시행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첩이 꼭 필요하다. 수첩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새로운 도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죠. 네. 수첩 공주 이 관련에 대해서 좀 정확히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요. 뭐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새누리당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국민행복 캠프 홈페이지가 있어요. www.park2013.com으로 아마 들어가시면 아마 정확히 그분이 수첩 공주니 뭐 소통 부진이라는 말을 아마 다시는 나오지 아마 누구도 아마 못 알아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박근혜 후보님 단점도 사실은 박근혜 후보님의 반대층에서 더 씌워진 그런 잘못된 이미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또 박근혜 후보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또 그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를 한다라는 비난이 있죠. 이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꼬리 자르기요. 예.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런데 우리 우리 유경 씨가 좀 말을 좀 해주면 쓰겠는데요. 예.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측근이 잘못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측근을 감싸지 않고 왜 꼬리 자르기만 하느냐라고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박근혜 후보님이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자기 측근이라 해서 감싸는 게 아니라 자기 측근일수록 더더욱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잘못한 것은 일벌 밝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죠. 당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공당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정당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라기보다는 최고의 제재 수단이 제명 아닙니까 사실? 예, 그 당권권이 정지되는 것은 물론 당원권으로 박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은 꼬리 자르기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후보님 자신의 측근 비리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 측근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정이나 잘못된 행동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엄정한 잣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더욱더 국민들께서 박근혜 후보님의 원칙과 신뢰 이미지를 더 존중하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박근혜 후보님 기자회견 마치시고 기자분들께 이런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라는 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말이 이야기죠. 아니라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죠. 맞습니다. 네, 박근혜 후보님 단점이 글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여성이라서 또 사실은 누구의 딸이라서 뭐 대통령의 딸이라고 해서 선택해서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분은 그 부모님이 잘나셨든 못나셨든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누구의 딸이라서 또 여성이라서 또 이 시대에
어떤 가장 소외되어 있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계층을 대변하고 계신데요. 박근혜 후보님 이런 단점, 장점으로 잘 승화시켜서 추석 때 지지율 반등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우리 여의도 없다를 아마 듣는 청취자들은 박 후보님의 어떤 편견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이시군요. 아직 못 보고 그렇죠. 계시죠, 저희들. 예,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여의도 없다. 예, 가장 어설픈 새색시 유경이와 또 같이 낭만농객 박상주 씨께서 같이 해봤습니다. 둘 다 어설프고 처음이고 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이쁘게 봐주십시오. 예쁘게 봐주실 거죠? 저희 트위터 계정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들으시고 트위터로 많은 의견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 듣고 함께 정말로 일방향으로 저희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전해주신 말을 함께 듣고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여의도 없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트위터는요. @ 없다 2012입니다. 없다는 영어 알파벳으로 UPDA 2012입니다. 이메일은요. 없다 2012 @ 네이버.com입니다. 없다 2012는 UPDA 2012고요. 여러분 트위터하고 이메일로 많은 계정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 첫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멍하니 그냥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여의도 없다에 처음 1회 방송이기 때문에 아마 어설픈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아마 두 번째부터는 아마 이런 일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오늘 첫 방송에서 듣기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는지 이게 너무 어설퍼서 버벅대는 거 듣다 보니까 시간 다 가셨다 이런 분들은 없으셨는지 너무 걱정되고요. 저희 다음 해부터는 좀 더 재미있는 화제로 준비 많이 해서 재미있고 즐겁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여의도 없다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추석길 잘 다녀오시고요. 추석 후에 뵙겠습니다. 네, 추석 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경희 박상주였습니다. 내 이름은 여의도 없다야. 그게 뭐냐고? 잘 들어. 재밌는 정치 토크란 소리지. 빠르게. 솔직하게. 누가 업되었을지. 누가 다운되었을지. 팟캐스트. 선택의 고민은 끝났어.